안녕하세요. 백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다르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과학하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렵고 추상적이면서 예를 들면 미술이나 음악 같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학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명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봐도 좋은데요. 가사가 특히 더욱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으시죠? 뭐죠? 이 노래가? 예, 비틀즈의 Let It Be죠.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뉴턴이 생각이 나요. 뉴턴이 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 계속 Let It Be, 즉 그대로 두어라 라는 의미의 가사가 계속 나오죠. 가려는 것은 그대로 가게 놔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게 하라. 그것이 관성의 중요한 의미인데 이 지혜로운 말을 그 가사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내가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속삭여 주신다.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을 이해하는 게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뉴턴이 이야기한 중요한 운동의 법칙들, 즉 역학은 중학교 1학년서부터 꾸준히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지만 아이들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뉴턴이 이야기한 물체 운동이나 그러한 규칙성, 역학의 규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에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관성이 아까 비틀즈 음악에서 제가 비유를 했듯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이 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성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한테 정확히 심어주지 않고 이 운동의 법칙들이나 어떤 계산 문제로 넘어가면 항상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이 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질문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요.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배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 위에 이제 돛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 타고 있으면서 이 공을 이제 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떨어뜨린다고 지금 생각해 보죠. 자,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배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뒤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면 이 돛대 위에서 사람이 공을 떨어뜨릴 때 공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3번이실 것 같으세요? 뒤로 갈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떨어질까요? 2번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떨어지실 것 같아요? 자, 1번은 없으세요? 자, 1, 2, 3 중에 하나죠, 답은. 자, 보면, 제가 중요한 여러분한테 줬던 실마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배 안에 타고 있지 않죠? 여러분은 배 바깥에 지금 있으신 거예요. 네. 자, 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배 안에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가 전혀 다르게 공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체의 운동을 이야기할 적에는 내가 어느 위치에서 관찰하느냐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내가 지도만 쳐다봐도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절대 출구를 찾을 수 없듯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물체 운동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은 1번처럼
떨어지는 걸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본다면 배가 앞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은 관성에 의해서 앞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공을 떨어뜨리는 순간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번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죠. 2번. 누구 맞추셨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그런데 이 관성은 중요한 것이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 안에서나 아이들이 공부할 적에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 푸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게 이제 중력인 거예요. 그리고 공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힘의 합력으로 이렇게 공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성력이라는 식으로 힘의 개념을 붙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력이라는 진짜 힘하고 얘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 성질하고가 혼동이 되면서 우리가 관성과 힘을 혼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개념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성을 정확히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뉴턴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관건이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관성을 자꾸 힘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가를 아까 그렇게 이해했을 때 계산 문제 풀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수학 플러스 암기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계산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또 공식도 조금 외워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과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과학과 수학은 학문이 달라요. 교과서도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과학을 틀리는 이유가 결국 계산 문제, 사칙연산에서 틀리거나 아니면 외워야 될 공식을 잊어버렸다든지 하는 데서 과학의 성적이 나빠지면 우리 자녀가 이게 과학에는 소질과 적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근심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잘 봤을 때 이 아이가 틀린 것이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틀린 것이지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떤 그 개념을, 과학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면 물론 과학을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컴퓨터나 계산기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꾹꾹 누르면 다 계산이 나와요. 학교 시험 볼 적에 그걸 못 누르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과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거나 즐기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만 더 내볼게요. 이것도 관성에 대한 건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버스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버스 많이 타고 다니시죠? 네. 자, 버스를 타면 흔히 내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게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안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버스가 붕 출발할 때, 이쪽 방향으로 붕 출발할 때 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앞으로 간다, 3번 뒤쪽으로 간다. 뭘까요? 2번. 네? 2번, 3번. 막 헷갈리시죠? 답은 셋 중에 하나인데. 자, 경험이 있으세요? 이쪽으로 서 있다가 붕 출발할 때 손잡이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거를 뒤로 간다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내가 버스에 타고 있을 때예요.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찰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라는 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얘기하기 전에 어디서 관찰했는데요? 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야죠. 금방 배운 게 활용이 안 되죠? 자, 내가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붕 출발하는 순간 손잡이는 뒤로 가요. 근데 내가 버스 바깥에서 관찰을 하면 전혀 다르게 관찰이 되는데 손잡이는 1번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문제는 버스가 가버렸어요, 앞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버스가 이렇게 붕 앞으로 가버리면 손잡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끈은 매달려서 가죠, 버스하고. 네. 그러니까 손잡이가 뒤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계속 가는 동안에는 손잡이도 계속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손잡이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계속 가는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버스가 딱 서버리면 손잡이가 어디로 갈까요? 1, 2, 3 중에 딱 서버렸어요. 앞으로. 그렇겠죠. 이제는 잘 배우셨네요. 손잡이는 계속 가려고 그러고 버스는 혼자 서버렸으니까 손잡이만 혼자 앞으로 가겠죠. 그쵸? 그게 손잡이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내가 버스에 탄다면 관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계속 가려는 방향으로 손잡이가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자, 이제 관성을 잘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성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지금 버스에 뚜껑이 없어요. 또 벽도 없어요. 내가 그 달구지 같은 수레 위에 타고 가고 있다고 해보죠. 그 위에서 내가 공을 떨어뜨렸어요. 공이 달구지가 가는 같은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바로 밑으로 떨어질까요? 뒤로 떨어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버스는 막혀있죠? 다. 네? 그런데 갑자기 벽도 없어지고 천정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달구지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수레 위에서 가고 있어요. 공을 내가 떨어뜨리면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네? 적용이 잘 안 되죠.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버스인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내가 공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지금 수레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게 아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내 손을 놓는 순간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아까 그 배와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정답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려해야 될 게 바로 공기입니다. 아까 버스에 있을 때는 공기까지 같이 갖춰서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공기를 생각하지 않고 떨어뜨리면 될 텐데 지금은 이 벽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동을 하지만 공기는 가만히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동할 때 항상 내가 이동하다 보면 공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 공기는 가만히 있고 나만 가니까 바람이 항상 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공기에 의한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영향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한 공이 바람에 날려서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기에 의한 저항이나 마찰력을 고려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자연세계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이러한 공기의 예를 들면 마찰력이나 저항 같은 것을 무시하자. 이렇게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예요. 자, 갈릴레이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세요. 이 갈릴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구는 돈다고 얘기했다가 종교재판 받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파문을 당할까봐 재판정에서는 알았다고 얘기하고 뒤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한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용기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것이 사실은 과학에서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화 조건, 즉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중요한 규칙성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세계의 규칙성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났는데 뉴턴이 그 위대한 운동의 법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갈릴레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연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이제 어떤 중요한 규칙성을 찾아낸 후에 그거를 과학교과서에서 가리키지만 그것이 일상에 우리 경험하고 다르고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그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관성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자녀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늦게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중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다 공부해서 아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과학관에 가보시면 이 공기를 무시해버리고 진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기 하나도 없는 게 진공이죠? 그 진공으로 된 관 속에 깃털하고 쇠공을 넣고 딱 똑같이 떨어뜨리는 장치들이 과학관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자녀들하고 같이 가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딱 똑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니까 깃털은 나풀 정신없이 늦게 떨어지죠. 그게 공기가 막 부딪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얘는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늦게 떨어지고 쇠공은 워낙 무거우니까 앞만 부딪혀도 무시하고 꽝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게 되죠. 공기를 무시해버리면 무겁거나 가볍거나 똑같이 떨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잘못 착각을 하느냐 하면 중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중력이 같아서 똑같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실제로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똑같이 떨어지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과학은 사실은 왜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똑똑한 자녀분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중력과 속도가 같아서 같이 떨어져요. 이걸 사실 정답인 줄 알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라는 게 이 떨어지는 속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속도.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떨어지냐고 물었는데 걔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답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진다는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똑같이 떨어지느냐 물었을 때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같아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는 것을 힘을 포스라고 해서 F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중력과 속도 추익, 즉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어떤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질량도 있고 더 큰 질량도 있었다고 합시다. 이 둘이 사실은 질량이 크면 힘이 더 커지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거운 물체가 중력이 더 커요. 둘이 같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중력이 같은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것은 더 큰 중력을 받아요. 가벼운 것은 더 작은 중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떨어지느냐를 이해하려고 해도 바로 관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뉴턴이 한 얘기가 똑같이 비슷한 식인데 F는 ma라는 식을 얘기했어요. 자, 이 식과 이 식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뉴턴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중력, 즉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이게 중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힘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관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커요. 즉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밀쳐서 움직여서 어떤 가속도를 갖게 하려면 더 큰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질량이 큰 물체는 한번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체를 세우려고 해도 큰 힘이 들죠. 즉 가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질량이 큰 물체는 힘이 크게 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성은 힘이 아니라 그러려는 경향인데 걔를 멈추게 하는 데는 질량이 클수록 큰 힘이 든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를 가면 이때 표현하는 이 질량은 관성을 나타내는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질량은 중력을 나타내는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구분을 해요.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질량이 클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것이고 하나는 걔가 그대로 있으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면 그것을 변화시킬 때 큰 힘이 든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식이 비슷하니까 이걸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는 G 이러면서 계산 문제를 한참 풀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 두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두 개념의 구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 과학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관성을 제가 공식과 함께 설명을 하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일상 주변에서 우리가 관성의 효과를 참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성에 대한 예를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놀이기구들은 관성을 적절히 이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속 70km로 레일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는 어떤 동력 없이 중력과 관성만을 이용해 움직이는 무동력 열차입니다. 동력도 없는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회전을 해도 레일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에 다다른 롤러코스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는 관성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놀이기구들은 이런 관성을 이용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가 작동하는 데에는 꼭 관성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과 공기의 저항, 표면의 마찰력 등도 놀이기구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이처럼 과학 원리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에는 보다 폭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잘 보셨죠? 네. 자, 놀이기구에서도 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다른 복잡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좀 더 포함이 돼야 제대로 그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실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장치가 흔히 중학교에서 관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장치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 이 무거운 줄을 이제 이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 실을 이제 천천히 제가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위하고 아래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어디가 끊어질 것 같으세요? 네? 위가 끊어질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잡아당길게요. 위가 끊어졌죠? 추의 위가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추의 위가 끊어지는 것을 관성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추의 아래가 끊어지는 것을 관성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리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천천히 잡아당기지 않고 확 잡아당기는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확 잡아당겨 볼게요. 그러면은 어디가 끊어지는지 잘 보세요. 확 잡아당기니까 어디가 끊어졌어요? 아래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리키냐? 확 잡아당길 때 이 추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줄만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관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관성이라는 것은 천천히 할 땐 작동을 안 하고 빨리 할 때만 작동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천히 움직이든 빨리 움직이든 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실의 장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실이 이렇게 긴 줄로 되어 있지만 그 줄들은 사실은 작은 그 실 입자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 실 입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추가 있고 다시 이렇게 실 입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 천천히 잡아당긴다는 뜻은 내가 이 입자를 잡아당기면 이 입자가 그 다음 입자를 잡아당기고 쭉쭉쭉쭉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힘이 천천히 다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느 쪽이 힘을 더 많이 받느냐 하면 이 추의 무게 때문에 이쪽이 더 큰 힘을 받게 되겠죠. 얘가 더 무거운 거를 매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길 때 결국 한쪽이 끊어진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또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잡아당기니까 위쪽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이 실은
이 입자가 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입자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여기에 미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내려가고 얘는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바로 관성이죠. 그래가지고 실입자 중에 일부는 가만히 있고 일부만 힘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실입자들 사이에 미치는 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점이 더 큰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 잡아당긴다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또 하나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이 위에 동전을 놓고요. 그리고서는 천천히 잡아당기면 동전이 같이 딸려오죠. 그런데 제가 확 잡아당기면 종이만 가고 동전이 이 컵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자, 이것도 빨리 잡아당기면 관성이 없고 천천히 잡아당길 때는 관성을 못 보고 빨리 잡아당겨야지만 동전이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을 갖느냐가 아니고 이것이 이 마찰력, 종이와 동전 사이의 마찰력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점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찰된 사실들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려하기 시작하면 자연세계의 규칙성을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실의 장력이나 뭐 이러한 종이와 동전 사이의 마찰력은 좀 무시하고, 그리고 자연세계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이 과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미술 작품들 중에서도 유명한 미술 작품들은 있는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묘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추상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이게 피카소의 그림인데 이것도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사진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추상화시킨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인데 보시면 이러한 자연세계를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내면화시키고 다시 추상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거나 관찰하거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학도요, 과학의 이러한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법칙이나 원리들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자연세계를 그러한 법칙이나 이론을 통해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의 교양이 높듯이 과학적 소양을 높인다면 아이들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중요한 자녀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